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런 피격 사망으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 대사관 분향소를 조문할 예정인데요.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현모 일본 중앙학원대 법학부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아베 총리가 유세 중에 피격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나흘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일본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본 국내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선거 개표 현황과 함께 그 아베 그 전 수상에 대한 여러 추모 프로 같은 것들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역대 최연소 그리고 최장수 총리지 않습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에선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보수 우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이 1885년에 첫 총리 대신이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100일이 됐는데 전권 전을 통틀어서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본 137년 헌정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아베 신조 총리의 사망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도 그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전후 체제에서 탈피라든가 이런 말하는 우병화 경향이라든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 왔는데 가장 큰 그 구심점을 잃은 그런 충격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권력 투쟁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아베 피격이 한국인 혐오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가 한일 네티즌들 반발로 삭제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혐한 분위기 같은 것도 좀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 거는 없지만은요. 예. 그 아베 총리가 피격됐다는 그런 소포가 떴을 때 정말 저도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제일 한국인이 범인된 이런 또 루머가 돌지 않을까 이걸 제일 먼저 걱정을 했거든요. 예. 인터넷에는 또 역시 그런 그 기사가 떴던 게 나왔는데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그 주의 환기를 안 해도 저희들 살고 있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제일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역시 누구나가 그거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루머로 인한 그런 분위기가 잠깐 조성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전국 속에서 어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이 자민당, 집권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어떨까요? 정치적 입지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는 사실은 뭐 정치적 입문 동기이기도 하고 같은 세력이기도 하고 같은 굉장히 환경이 비슷한 그 정치가입니다만은 성향은 좀 달랐거든요. 아베 전 총리가 매파라고 하면은 기시다 총리는 이제 비둘기파, 온건파로 이렇게 불려왔는데 사실은 그 기시다 총리가 된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베의 존재였거든요. 예. 그 아베 전 총리가 뜻하지 않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기시다 총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찬스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큰 산이었는데 그 큰 산이 스스로 치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제 어제 선거도 뭐 자민당이 또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 3년간은 또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2년 동안 주어진 이 시간을 기시다 지금 총리가 과연 이 색깔의 정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말씀하시는 바로면 강경파였던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꿈꿔왔던 것을 좀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선거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그 사망 이후에 보수파가 좀 더 몰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어떤 그런 유지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완전히 다 배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시키기엔 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시다 총리가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예. 역시 그 아베 수상을 전 수상을 정점으로 해서 그 모여들었던 그 보수 강경파들을 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그런 세력들을 그 아우르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도 받아줘야 될 것이고 네. 하나가 이제 아마 헌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내각을 조각을 합니다. 이제 개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뭐 9월달에 개각을 한다고 이렇게 벌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강경파 아베파의 그 의원들을 인사를 단행하느냐 내 층이냐 아니면 끌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 기시다 정권의 전국 방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개헌의 골자 중 하나가 일본의 이제 전쟁 패배 후에 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내용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권 자민당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여론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많습니까? 그 국민적인 여론은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왔는데 그때에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개헌 분위기 속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개헌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가 자기의 평생 수건이 개헌이라고 하면서도 개헌을 못했거든요. 7년 8개월 자기 집권하면서도. 그 이유가 개헌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참의원 양쪽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그때야 처음으로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의원은 3분의 1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는데 참여연이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헌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3분의 1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발판 이건 갖춰진 거죠.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오늘 이번 이 참의원 선거 결과를 들고 이제 좀 판단을 해보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아베 전 총리가 이렇게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좀 대신 이뤄줘야 한다 이런 여론도 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엊그제 그 기시다 총리 자신도 개헌 발의를 이제 추진해서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고 예. 자민당의 모테키 간사장도 또 빨리 그 추진을 하겠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어가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의원 참여연 이게 이제 구성 요소가 갖춰졌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안 하게 되면은 또 지금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우익의 그 세력들에 대한 또 굉장히 거기에 반항이 있을 테니까 결국은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연립 정권을 꾸미고 있는 공명당이 있는데 공명당은 사실은 그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개헌 세력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제 불협화음, 일치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우르고 어떻게 밀당을 하면서 갈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립 여당 내에서도 뭐 헌법 구조라든지 참의원 합구해소 등의 강론에선 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헌이 추진될 경우 한국 내에서 반일 여론이 더 들끓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일본이 개헌이나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평화 헌법이고
무장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지켜온 건데 앞으로는 이제 정말 국방부는 갖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국가로 이제 태어나겠다는 이런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으로서는 과거의 역사도 있지만은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 그러면 역시 위협적인 존재로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 한국 내에서도 어떤 그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에 일본 대사관 분향소 직접 방문해서 조문할 예정이고 또 정부 조문 사절단도 곧 파견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을 하자고 좀 힘을 써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이 한일 관계 복원 노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아베 전 총리의 그 피격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당분간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그 추도 분위기를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그 추도 분위기를 가는 와중에는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 측에서 어떤 액션은 없으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그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번에 아베 그 장례식은 지금 가족장과 그 아베 파묘에 의한 조촐한 장례식을 하지만은 곧 조만간 이제 그 기념식 같은 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이제 조문 그 외교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는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조문 외교 말씀해 주셨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그 역시도 조문 외교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한일 외교장관도 양국 신뢰 회복에 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조문 외교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분을 내세워서 그 양국에 사실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도 양국 그 국민의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금방 타결이 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 민간 교류라든가 이전처럼 그 왕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그런 쪽부터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아베 전 총리 자민당 내 이제 최대 파벌을 이끌게 됐고 온건파로서 새로운 이제 입지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온건파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기시다 전 총리의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정치가로서의 그 실력이라든가 캐릭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 각을 세우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단지 그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역시 그 양국 정상이 만나고 이런 관계들을 가져야 될 텐데 무엇이 마음에 걸리냐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냉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종군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거 2015년 12월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때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외무 대신으로 우리 한국 정부와 그 체결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 조치가 없이 일본 측에서 먼저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그 앞으로의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베 전 총리의 사망 그리고 참의원 선거 결과 한일 관계까지 이건모 일본 중앙학원대 법학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